오늘도 같은 걸로 주시지요.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오후 1시 45분. 시계 바늘이 정확히 그 자리를 가리킬 때마다 소래포구 골목 끝에서 같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낡은 코트깃을 세운 채 리어카를 끌고 오는 노인. 최동만, 시장 사람들은 그냥 최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2년째 수산상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이병수입니다. 바다 냄새와 얼음 녹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가 일상인 곳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제 일상에 이상한 점이 하나씩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고무장화 앞코 사이로 양말 올이 비어져 나왔고 손가락 마디는 바람을 오래 견딘 목재처럼 굵고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 거친 손에서 나오는 돈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막 꺼낸 듯 빳빳한 새 돈. 5만 원권이 펜시점 카드처럼 반짝였어요. 예, 어르신, 전복, 낙지, 그리고 서대죠. 오늘은 어떻게 묶어드릴까요? 저는 습관처럼 대꾸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대화. 그의 시선이 수조를 훑고 멈췄어요. 전복 10마리, 낙지 10마리, 서대 5마리 총 25마리. 살은 두껍게, 내장은 따로 빼주시고요. 박스는 5상자로 나눠주세요. 계산은 언제나 빨랐습니다. 하루 200만 원 안팎, 일주일이면 1,400만 원, 한 달이면 6천만 원이 넘어요. 이 정도 거래는 보통 대형 식당이나 연회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는 리어카를 밀고 다니는 동네 노인이었어요. 사장님, 짐기에 들어갈 건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박스에 번호 좀 적어 주시고요. 번호요? 제 손이 펜을 잡고 멈췄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더 이상했어요.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요. 1번은 자월, 2번은 덕적, 3번은 소청, 4번은 문갑, 5번은 비상분이에요. 섬 이름들이 그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자월도, 덕적도, 소청도. 여기서 그 섬들까지는 배가 필요합니다. 누가 뭘 어디로 가져가는 건지. 갑자기 머릿속이 시끄러워졌어요. 상자에 얼음과 생선을 켜켜이 넣는 동안 어르신의 숨소리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떨리지 않는 유일한 순간이 있었어요. 돈을 셀 때였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막 꺼낸 듯한 현금을 한 장씩 소리나게 세었어요. 새 돈이 서로 부딪힐 때 나는 딱딱한 소리. 시장 사람들은 그 소리를 비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새 돈만 들고 나타나는 걸까요? 어르신, 이걸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제가 결국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참고 있던 궁금증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미소인지 주름인지 모를 표정을 한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다로 돌아갈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서로를 돕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배우게 돼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섬 이름, 상자 번호, 새 돈, 그리고 매일 1시 45분. 4개의 단단한 못이 제 마음을 박았어요. 그가 리어카를 밀고 나가자 윤지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24, 재빠르고 솔직한 아이예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중이죠. 사장님, 저거 냄새가 좀 나요. 지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냄새? 돈 냄새요. 너무 새 것만 쓰잖아요. 그리고 그 박스들. 어디로 가는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월 6천만 원씩 현금으로 쓰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로 눈이 갔어요. 오후 2시 5분. 바람이 바뀌는 시간, 갈매기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그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배들이 부두를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래포구는 낮보다 저녁이 먼저 깨어나는 곳입니다. 얼음이 비닐 위에서 부딪히는 소리, 생선의 은빛이에
진력 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장면들. 그 모든 게 익숙했는데 최 어르신만큼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그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도 1시 4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패턴은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시장 알바들은 시간표로 움직이고 수산차는 조류표로 움직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시간표처럼 움직인다는 것, 그게 저는 이상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최 어르신의 걸음걸이는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우리 가게까지 정확히 2분 30초, 리어카 바퀴 소리도 같은 리듬이었어요. 마치 녹슨 시계추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윤지우가 비닐장갑을 벗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정수임 이모가 그러는데요. 최 어르신이 반찬 가게에서 50만 원어치, 건어물상에서 40만 원어치도 매일 챙긴대요. 메뉴도 비슷해요. 멸치볶음, 미역줄기, 오징어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얼음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에 우리 가게에서만 200만 원, 다른 가게들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매일? 예. 월금은 동일, 토요일은 2배. 토요일은 배가 더 자주 뜨고 섬에서 장이 서는 날이 많습니다. 저는 가끔 배편으로 박스를 보내는 식당 손님들을 상대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세금 신고 때문이죠. 최 어르신은 영수증을 거절했습니다. 그 짧은 거절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가 되자 정수임이 가게 문턱을 넘었습니다. 60대 중반,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원래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수군거림이 아니라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정수임의 목소리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이거 돈 세탁인가 했거든. 근데 어르신은 카드도 이체도 거부야. 꼭 현금. 그것도 세도. 새 돈이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의 상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구겨진 돈, 낡은 돈, 심지어 찢어진 돈도 받습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듯이 반드시 새 돈만 사용했습니다. 정수임이 계속 말했어요. 은행 다니는 동생에게 물어본 결과 요즘 새 돈 대량 인출은 흔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 어르신은 3개월째 매일 새 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르신이 출처에 대해 말한 내용도 이상했어요. 바다에서 벌어온 돈이니까 바다에 돌려줄 겁니다. 말은 예뻤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왜 바다에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목 뒤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22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윤지우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진짜 걱정되면 따라가 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업 중이었고 손님들을 내팽개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우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화면에는 떨리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동네 어느 옥상, 마치 누군가의 비밀 실험실 같은 곳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찜기 2대, 대형 보온함 4개, 그리고 낡은 접이식 테이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작은 타이머를 눌렀어요. 삐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보온함 옆에는 숫자와 함께 섬 이름들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 의심과 안심이 충돌했습니다. 섬에 음식을 보낸다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은밀했습니다.
왜 숨어서 해야 하는지, 왜 새 돈이어야 하는지, 도대체 누가 요청한 건지 모든 게 수수께끼였습니다. 밤하늘로 갈매기가 지나가고 부두에 막배의 사이렌이 울렸어요. 노인이 리어카 대신 중고 경차의 트렁크를 열었고 번호가 적힌 스티로폼 박스들이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연안부두 쪽으로 사라졌어요.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가게 앞에 권민석 순경이 서 있었습니다. 소래포구 담당 젊은 경찰이에요. 키가 크고 성실해 보이는 29살 청년입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마도 시장 상인들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쌓인 의심들이 결국 공식적인 조사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사장님, 연락 받았습니다. 패턴이 이상한 거래라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불안하셨을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의심이 틀렸을 때 누군가의 존엄이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하루 300만 원씩, 한 달이면 거의 억 단위가 오가는 거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1시 45분입니다. 정확한 시간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날도 그 시간에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코트 깃을 세운 채 리어카를 끌고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발걸음은 여전히 일정했고 숨소리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석은 제 뒤에서 조용히 수첩을 폈어요. 평소와 같은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전복 10마리, 낙지 10마리, 서대 5마리. 상자는 5개로 나누어 달라는 요청.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새 돈들. 5만 원권이 햇볕에 반짝이며 계산대 위에 놓였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이 돈의 출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수증기에 단련된 사람의 눈이었어요. 바다를 오래 바라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왔지요.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석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현금만 쓰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인이 말없이 왼손을 움켜쥐었다 펴 보였어요. 손바닥 중앙에 오래된 흉터가 동그랗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쇠에 대인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이게 있어요. 카드가 잘 미끄러져서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완전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흉터가 있어도 카드를 쓸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졌어요. 손에서 새 돈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은 한 번도 접힌 적 없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민석이 빠르게 팔을 받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방금까지 멀쩡해 보였는데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어르신, 병원 가시죠. 민석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이 쓰러지는 것보다 배 시간을 놓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제 혀끝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보내겠습니다. 어르신은 숨부터 고르세요. 노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놀람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걱정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3개월 동안 혼자서 지켜온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저는 노인에게서 열쇠 하나를 받았어요.
주소가 적힌 작은 쪽지와 함께였습니다. 달동네 3번지 옥상. 그 순간부터 저는 최 어르신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스테인리스 찜기에서 나오는 하얀 수증기, 정성스럽게 정리된 조리 도구들, 그리고 벽에 붙은 손글씨 메모들. 자월분교 40인분, 덕적 경로당 60인분, 소청약 30인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의 주문, 섬 이름들로 나뉜 박스들, 새 돈에 대한 고집,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섬 사람들을 위해 매일 밥을 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하는지, 돈은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지. 옥상에서 바라본 연안 부두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막배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 무게를 느꼈어요.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원래 말이 많습니다. 바닷바람만큼 가벼운 게 그들의 수군거림이지요. 하지만 최 어르신 이야기는 달랐어요. 며칠 사이에 시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욕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새 돈만 쓴다더라. 박스 번호 붙여서 어디론가 보낸다더라. 하루에 300만 원씩 현금으로 쓴다더라. 이런 말들이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이며 시장 곳곳에 흩어졌어요. 평상시라면 그냥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넘어갔을 텐데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억 단위 현금이 매달 한 노인의 손을 거쳐 사라진다는 건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수임은 반찬 가게 앞에서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겁나요. 저 돈 냄새가 정상은 아니에요. 혹시 무슨 조직돈 아니에요? 그 말에 윤지우가 눈을 흘겼어요.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모, 너무 드라마 많이 보셨어요. 근데 저도 좀 무섭긴 해요.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시장 전체를 덮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의심이었고, 이제는 두려움이었어요. 알 수 없는 거대한 돈의 흐름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소문은 결국 파출소로 갔어요. 여러 상인들이 따로따로 신고했을 거예요. 이상한 현금 거래, 의심스러운 노인, 매일 반복되는 대량 구매. 이런 키워드들이 민석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권민석 순경은 노트북을 들고 우리 가게로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였어요. 사장님, 어르신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적어도 범죄가 아닌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의 말에는 의무감이 묻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최 어르신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경찰로서는 확인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날 오후 1시 45분, 우리는 약속한 대로 지켜봤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처럼 낡은 고무장화를 끌며 등장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차곡차곡 쌓는 동작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힘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 돈을 꺼낼 때 그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순간 바닥에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5만 원권이 바람에 날려 우리 발치까지 굴러왔어요. 노인이 황급히 몸을 숙이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르신,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바다에서 벌었지요. 바다에서 온 돈은 바다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가슴팍을 움켜쥐었고 몸이 휘청였어요.
새 돈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하얀 나비들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았어요. 저와 민석이 동시에 달려들어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배가 늦으면 안 돼요. 그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눈빛은 애원에 가까웠어요. 마치 제발 이 일만은 멈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민석은 무전을 치며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닥에 흩어진 새 돈들이 바람에 날려 더 멀리 흩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황급히 주워 모았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그 돈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뒤섞였어요. 그 순간 최 어르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앰뷸런스가 골목을 헤치며 들어왔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시간 놓치면 안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단순한 의심이나 두려움으로 재단할 수 없는 깊고 무거운 사연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구급차가 사라진 후 바닥에는 여전히 몇 장의 새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모서리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 돈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천장. 모든 것이 바다와는 정반대의 색깔이었어요. 최 어르신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눈빛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민석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지만 펜은 들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조사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어요. 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들이 끝없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랍 열어보세요. 민석이 침대 옆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골판지로 만든 평범한 상자였지만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표면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딸의 유품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낡은 사진 몇 장, 교원 임용 통지서 4본, 그리고 노트 한 권.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노트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섬 아이들은 바다를 보며 자라지만 바다를 먹어보지 못한다. 언젠가 내가 가면 전복과 낙지를 먹이고 싶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젊은 교사의 꿈과 의지가 그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많은 계획들이 나왔어요. 선별 아이들 수, 선호하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 명단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늘 무표정하게 보였던 그 얼굴에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내 딸은 주연이는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섬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도시 아이들 말고 바다 아이들이 궁금하다고요. 노트에는 섬 아이들에 대한 상상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바다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꿈을 꿀까? 갯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바다의 맛을 알려주고 싶다. 전복과 낙지로 만든 따뜻한 국물을 먹이고 싶다. 그런 소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발령 한 주 전에 제가 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이 메었어요. 그 다음 말을 이어가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어요. 창밖에서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먼저 보내게 되었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어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거였나요? 기관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연료가 폭발하면서 노인의 손이 자신의 왼손 흉터를 만졌어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카드가 미끄러져서 현금을 쓴다는 말이 핑계가 아니었다는 걸. 정말로 사고로 생긴 흉터였던 거예요. 합의금이 들어왔습니다. 28억. 숫자가 나오자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28억. 한 사람의 생명과 바뀐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물었어요. 이걸로 뭐 하시겠냐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다에 돌려주겠습니다. 딸이 적어둔 이 노트대로.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새 돈에 대한 고집,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패턴, 섬 이름이 적힌 박스들, 그리고 영수증을 거부하는 이유까지. 이 모든 게 딸의 유언을 실행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수연이가 꿈꾸던 일을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섬 아이들에게 바다의 맛을 전해주는 것. 노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슬픔과 그리움이 아니라 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품었던 의혹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범죄나 수상한 거래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딸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한 사람의 슬픔이 이렇게 큰 바다로 흘러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슬픔을 혼자서 감당하며 3개월을 버텨온 노인의 외로움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막배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시계를 바라봤어요. 오늘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질문에 담긴 간절함을 느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혼자 감당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며칠 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파출소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 만이었어요. 얼굴에는 아직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조사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석이 차를 준비해 놓았고 형광등 대신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를 마련했어요. 공식적인 조사라기보다는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함께 자리했어요. 증인이자 당사자로서 말이죠. 3개월 동안 의심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평소 업무적인 톤과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왜 굳이 새 돈만 쓰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제대로 설명해 본 적이 없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아직도 현금을 더 신뢰합니다. 카드나 계좌이체보다는 손에 잡히는 돈을 믿어요.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어요. 섬에서는 인터넷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나이 든 분들은 디지털 결제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 받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현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새 돈이어야 했나요? 구겨진 돈이나 낡은 돈을 주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특히 섬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게 뭐야? 쓰레기 같은 돈을 주나 하시면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에 이렇게 큰 오해가 쌓였던 거예요. 받는 사람들의 기분을 배려한 세심함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의심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노인이 계속 설명했어요. 매달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오는 것도 박스에 번호를 매기는 것도 모든 게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시스템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수 없이 정확하게 각 섬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음식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어르신, 그런데 왜 그렇게 숨어서 하셨습니까? 민석의 질문에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많이 오가는 일이라면 더욱 그래요. 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과거에 몇 번 선의로 도움을 주려다가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의심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끓이고 보내고 지우고 다시 끓이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 말에는 체념과 동시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딸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문서들을 검토해 본 결과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기록,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 심지어 각 섬의 수취인들과 연락한 기록까지 모든 게 깔끔했어요. 더 놀라운 건 장부였습니다. 매일매일의 거래가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 목적지, 메뉴, 수량, 수취인 이름까지. 범죄를 숨기려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르신,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순간 조사실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공식적으로 자원봉사단체를 등록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파출소를 나서면서 노인이 제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난 3개월간의 오해가 오히려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심 때문에 시작된 일이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였어요. 조사실에서 나오면서 바라본 바다는 평소보다 더 푸르렀습니다. 그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따뜻한 국물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시작 말이에요. 파출소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어요. 범죄가 아니라 자선이었다더라. 딸을 잃은 아버지가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더라. 이런 말들이 골목골목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정수임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반찬가게 문을 닫고 곧바로 우리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수야, 이거 혼자 놔둘 일이 아니야. 우리가 도와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도 섞여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죠.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의 임시회의가 열렸어요. 평상시라면 몇 명 안 모이는 회의인데 그날은 거의 모든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건어물상 사장, 생선구이집 사장, 심지어 평소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 젊은 상인들까지 다 왔어요. 회의는 간단했습니다. 최 어르신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것만 논의하면 되었거든요.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어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원가로 공급하자. 정수임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반찬은 우리가 책임지겠어요. 멸치볶음, 미역줄기, 김치까지. 원가도 안 받을게요. 건어물상 박 사장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멸치, 다시마, 김 같은 건 우리가 맡겠습니다. 섬 사람들 입맛에 맞는 걸로 준비할게요. 저도 자연스럽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전복, 낙지, 서대를 원가 이하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시장 전체가 하나의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3개월 동안 의심과 불안으로 나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권민석 순경이 법적 절차를 직접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일에 나서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자원봉사 단체 등록부터 세금 문제까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민석의 제안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섰어요. 그는 정말로 회계장부 작성법을 알려주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서류 작업까지 도왔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노인이 딸의 노트에 적어뒀던 그 문장에서 따온 거였어요. 섬으로 가는 냄비. 이름 하나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슬픈 사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시장 입구에 작은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소래포구 상인의 마이너스 섬으로 가는 냄비 프로젝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실했어요. 처음으로 공동체가 움직였을 때의 그 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상인들이 하나둘 재료를 들고 최 어르신의 옥상으로 모였어요.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윤지우도 변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선별 배송 스케줄을 관리하고 메뉴 순환표를 만들고 심지어 각 섬의 선호도까지 조사해서 정리했어요. 사장님, 자월도 아이들은 낙지를 특히 좋아한대요. 그런데 덕적도는 전복을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장사에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공통의 목표가 생겼어요. 아침에 만나면 자연스럽게 묻게 됐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로 할까요? 어제 보낸 음식 잘 도착했을까요?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대신 작은 자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최 어르신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수연이가 꿈꾸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도운 건 음식 배송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상처받은 마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더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어요.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섬 아이들 밥상을 채운다.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계속 가볍게 만들었거든요. 바다는 여전히 넓었지만 이제는 그 바다 너머로
우리의 마음이 닿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날 자월도 분교의 급식실. 아이들이 커다란 국그릇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전복과 낙지가 들어간 미역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하얀 김이 교실 창문을 타고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이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어요. 저희는 특별히 그날 직접 자월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딸 수연이가 꿈꾸던 그 자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배에서 내릴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포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수린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30대 중반의 젊은 여교사였는데 눈빛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분교까지 가는 길에 만난 섬 사람들도 하나같이 고마워했어요. 할머니 한 분은 최 어르신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손자가 요즘 밥을 너무 잘 먹어요. 전복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급식실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40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한반 인원수였지만 여기서는 전교생이었어요. 국을 받아든 아이들의 첫 반응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바다 냄새 나요. 한 아이가 외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보다 가벼웠고 파도보다 시원했어요. 최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내 딸이 꿈꾸던 모습이 이거였지요. 그 말에는 슬픔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어요. 3개월 동안 혼자서 지켜온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아이들이 하나씩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어떤 아이는 그린 그림을 선물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조개껍질로 만든 목걸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모두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선물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부탁에 최 어르신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며칠 뒤 어르신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뜻은 계속 이어졌어요. 시장 사람들과 섬 주민들이 함께 적어내려간 새로운 분배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정수임이 반찬 담당, 박 사장이 건어물 담당, 제가 수산물 담당, 그리고 윤지우가 총괄 관리를 맡았습니다. 민석순경은 법적 문제와 배송 조율을 도와주었어요. 옥상 찜기 옆에는 작은 이름판이 붙었습니다. 윤지우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최수연, 바다가 식탁에 오를 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슬픔이 공동체의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들로 성장했다는 걸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하는 섬이 10곳으로 늘어났어요. 도움을 주는 상인들도 다른 시장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오후 따뜻한 음식이 바다를 건너 누군가의 식탁에 오른다는 것. 최 어르신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몸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옥상을 찾아옵니다. 직접 조리하지는 못하지만 음식 맛을 보고 조언해 주세요. 낙지가 조금 질겼네요. 다음엔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런 작은 조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지침이 되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고 바람은 여전히 소금기를 머금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올려진 기모르는 냄비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시장에서 말합니다. 돈 냄새? 아니야. 밥 냄새지. 그리고 덧붙여요.
사랑 냄새기도 하고 소래포구의 저녁이 깨어날 때마다 어딘가에서 김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김 속에는 한 딸의 꿈과 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함이 모두 녹아 있어요. 바다가 식탁에 오를 때 우리는 정말로 같은 섬이 되었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이 수연이가 꿈꾸던 세상이었고 최 어르신이 지켜낸 세상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